지난 시간에 이산적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균일 분포 얘기를 시작해서 이항 분포 얘기까지 했었죠.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그 과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이항 분포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예제 5.7 볼까요? 어느 시골에 있는 우물 중에서 30%가 불순물이 들어있는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우물을 검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 중에 10개의 우물을 임의로 선정해서 검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알려진 것처럼 우물 중에 30%라고 했으니까 불순물 있는 것이 알려진 것처럼 정확히 10개 중에 3개면 30%가 되죠. 정확히 3개 우물에 불순물이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런데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개를 초과한 우물에 불순물이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이것이 이항분포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었지만 이 얘기가 없어도 그냥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항분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항분포라는 것은 매 시행마다 결과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물이 불순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외의 경우는 없죠. 그렇다면 표본점은 항상 시행마다 2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각 시행마다 독립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우물이 불순물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불순물이 들어있는 우물은 30%다라고 확률을 제시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시행마다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 우물, 그런 우물의 확률은 30%, 0.3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항분포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행 횟수는 10개 우물을 조사를 한 거니까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 30% 우물에는 불순물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줬으니까 성공 확률 P는 0.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X가 3일 확률이죠. 그렇다면 이걸 식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3개 우물에 불순물이 있을 확률. 그렇다면 불순물이 있는 그 우물 3개를 10개 중에서 지금 선택해서 3개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우리 배운 대로 10 컨비네이션 3. 그렇죠? 자, 그 다음 불순물이 있다라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 성공 확률은 0.3이죠. 그런데 3개 우물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3개 성공했죠. 0.3에 3승. 그렇다면 나머지는 실패입니다. 성공 확률이 0.3이니까 실패 확률은 1에서 0.3을 빼주면 0.7이죠. 자, 그런데 10개 중에서 3개 성공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실패예요. 그러면 7개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0.2668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앞에 시간에 이항분포표, 여러분 교재 뒤에 누적 이항분포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지금쯤이면은 이제 제가 그 강의 자료, EL 사이트 강의 자료에다가 그 분포표를 올려놨을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누적 이항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X가 3일 확률이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다 더한 값에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 다 더한 값을 빼주면 3일 때만 남겠죠? 예. 해서 누적 이항 분포표를 이용하면 시그마 x는 0부터 3까지 bx 세미콜론 10, 0.3 마이너스 시그마 x는 0부터 2까지 bx 세미콜론 10, 0.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찾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기 첫 번째 것은 0부터 3까지니까 R에서 3을 찾으면 되고 두 번째 것은 0부터 2까지니까 R에서 2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 찾는 법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N에서 우리 표본의 크기는 10이니까 10을 찾아주시고 예 그리고 R에서 여기 N의 10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이게 지금 성공 횟수니까 0부터 당연히 10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3하고 2를 찾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R에서 2인 곳하고 3인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공 확률 P는 0.3이에요. 이것은 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0.3에서 내려가고 2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또 3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두 개의 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체크를 하면 3하고 0.3이 만나는 곳에 표를 찾아보세요. 0.6496 이렇게 있습니다. 2하고 0.3이 만나는 곳에는 역시 표를 찾으면 0.3828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값이 계산됐으니까 뺄셈하면 됩니다. 그래서 뺄셈을 하면 역시 같은 값 0.2668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3개를 초과한 우물에 불순물이 있을 확률 3개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3보단 큰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은 x가 3보다 클 확률. 그렇죠? 그런데 그 표본의 크기가 10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3에서 10까지 계산을 하려면 7개의 수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3보다 큰 거니까 4부터 10까지 7개. 그렇죠?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4개 계산하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여집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서 x가 3 이하일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가 3 이하일 확률, 이 값이라는 것은 0에서 3까지 더한 값이에요. 그렇죠? 예, 이 이항 분포를 0에서 3까지 더한 거, 이것은 위에서 찾았죠. R이 3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R이 3인 경우 여기 찾아놨어요. 그렇죠? 0.6496. 그렇죠? 예, 그것 가지고 1에서 빼주면 답은 0.3504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 분포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항 분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결과가 2개예요. 매 시행마다 결과가 2개. 그래서 우리 관심의 대상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두고, 그렇죠? 나머지는 실패라고 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항 분포라는 것은 n번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 성공한 횟수, 그 x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n번 중에서 x번 성공했다라는 거죠. 즉 n번 중에 x번 성공할 확률 하는 게 이항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하면 n번 중에서 x번 성공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실패를 한 거니까 n-x번은 실패가 된 거죠. n-x번은 실패할 확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n번 중에서 그 그룹을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x번 성공하고 n-x번은 실패하는 그런 확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 표본점을 성공과 실패 이렇게 2개짜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항분포라고 했는데 이 개수를 늘려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룹이 딱 2개로만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3개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룹이 4개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같은데 이항분포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만 다항분포는 그것을 K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K개. 그래서 그 K개의 결과를 번호를 붙여서 E1, E2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EK까지 번호를 붙이면 K개가 되죠. 이렇게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확률은 똑같아요. E1이 발생할 확률은 P1 항상 일정하고 E2가 발생할 확률 P2고 이것도 항상 일정하고 EK가 발생할 확률 PK고 항상 일정해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럴 때 E1은 X1번 발생하고 E2는 X2번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EK는 XK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바로 다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다항 분포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F 확률 변수는 각각 X1, X2, XK 이렇게 쓸 거고요. 세미콜론 하고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쓸 텐데 이항 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을 먼저 쓰고 콤마 그리고 성공 확률 p를 썼죠. 그렇죠? 이것도 바꿔 써도 되지만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써도 뭐 별 문제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먼저 확률들을 먼저 쓸 거예요. E1부터 EK까지의 각각의 확률 P1부터 P2 순서대로 PK까지 먼저 쓰고 콤마 그 다음 표본의 크기 n은 가장 마지막에 쓸 거예요. 자, 그럼 다항 분포는 이렇게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이항 분포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눈 것 뿐이에요. 다항 분포는 그룹을 K개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확률 배울 때 배웠습니다. 2장에서. 그렇죠? 경우의 수에서 배웠어요. 거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계산하죠. 파티션입니다. 그렇죠? 결국 K개 파티션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의 수예요. 그래서 N개를 X1개, X2개, XK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K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가 X1개만큼, 두 번째 종류가 X2개만큼, K번째 종류가 XK개만큼 있다. 그런 경우의 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사용했고요. 읽을 때는 N 파티션 X1, X2, 점점점, XK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가지수는 이만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각각의 경우마다 확률은 당연히 첫 번째 경우는 확률이 P1인데 X1개 있으니까 X1승. 그렇죠? 두 번째 E2는 확률이 P2인데 그 개수가 X2개 있으니까 X2승. 그렇죠? 다 곱하면 됩니다. 마지막 이 K라는 것은 요거 숫자가 잘못됐네요. K입니다. 여기도 K입니다. 바꿔 놓으시고요. 이 K라는 것은 확률이 PK인데 XK개 있어요. 그럼 PK에 XK승.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분포는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파티션은 계산하는 방법을 다 배웠죠? 위에 있는 n의 팩토리얼을 아래쪽에 있는 수들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x1 팩토리얼, x2 팩토리얼, 점점점, xk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P1부터 PK까지 다 더한 것은 전체니까 확률 1이고요. 그렇죠? X1부터 XK까지 다 더한 것은 당연히 표본의 수 N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다항 분포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자, 그럼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0 한번 볼까요? 어느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상황에 대해서 이상적인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3개의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 있고 각 활주로가 사용될 확률이 첫 번째 활주로는 사용될 확률이 9분의 2, 두 번째 활주로는
사용될 확률이 6분의 1, 경험적인 확률을 쓴 거지요. 세 번째 활주로는 사용될 확률이 18분의 11이다. 자, 그럴 때 임의로 도착하는 6대의 비행기가 다음과 같이 활주로에 도착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활주로에 2대가 착륙하고, 예, 두 번째 활주로에 1대가 착륙하고, 예, 세 번째 활주로에 3대가 착륙할 그런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다항 분포예요. 그렇죠? 예, 표본점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활주로 1, 2, 3. 그렇죠? 그리고 그마다 확률은 각각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9분의 2, 6분의 1, 18분의 11. 그렇죠? 예, 각 시행은 모두 독립이고요. 그렇죠? 6대 비행기를 가지고 시행을 했으니까 시행 횟수는 6번입니다. 그렇죠? 예,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개수가 2, 1, 3일 확률을 구해라 하는 다항 분포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분포는 기호로 F 각각이 2, 1, 3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확률 9분의 2, 6분의 1, 18분의 11 쓰면 되고요. 예, 표본의 수 6 가장 마지막에 쓰면 되겠죠. 예,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6개를 2개, 1개, 3개로 나누는, 파티션을 주는 방법의 수예요. 그렇죠? 해서 그 수는 6, 파티션 2, 1, 3.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것은 확률이 9분의 2인데 2개 나와야 되니까 2번 곱하면 9분의 2의 제곱. 두 번째 것은 확률이 6분의 1인데 1개 나와야 되니까 승수는 1승. 세 번째 것은 확률이 18분의 11인데 3개 나와야 되니까 3승. 그렇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이 파티션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한 대로 위에 있는 6팩토리얼을 아래에 있는 수들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2팩토리얼, 1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렇죠? 계산하시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곱하면 됩니다. 9분의 2의 2승, 6분의 1의 1승, 18분의 11의 3승. 그렇죠? 예, 이것을 계산하면 0.1127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다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이번에는 초기화 분포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항 분포라는 것은 이항 분포를 그 표본점이 이항 분포는 2개인데 3개 또는 4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 그래서 표본점을 K개로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2개 표본점을 K개 표본점으로 바꾼 거다. 나머지는 이항 분포하고 다 똑같았어요. 예, 초기화 분포도 이항 분포를 가지고 비교 설명을 하면 이항 분포는 각 시행마다 독립이지요. 예, 각 시행마다 독립이다라는 것은 복원 추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죠. 확률 얘기할 때 복원 추출. 그런데 초기화 분포는 항상 독립이 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독립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기화 분포는. 그래서 우리는 비복원 추출을 합니다. 즉 이항 분포하고 다 똑같은데 비복원 추출하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표본점도 2개입니다. 성공과 실패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추출하는 방법만 비복원 추출이다. 그러니까 각 시행마다 독립이다라는 것이 보장은 안 된다. 그런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모집단은 유한 모집단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해서 비복원 추출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개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여기서 비복원 추출을 한다고 해도 모집단의 개수를 무한계다라고 확장을 해버리면 결국은 독립적인 복원 추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유한 모집단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해서 그 크기가 대문자 n인 유한 모집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확률 표본을 추출할 텐데 그 표본의 크기는 소문자 n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집단에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때 성공이 K개가 있고 K개 성공, 나머지는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대문자 N개니까 성공 K개를 제외하면 대문자 N-K개 남지요. 그게 실패입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했을 때 성공의 개수를 X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소문자 N만큼 확률 표본을 끄집어냈으니까 그 중에서 X개 성공했다면 나머지는 실패한 거죠. 그럼 소문자 N-X개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 크기가 대문자 N인 유한 모집단에서 그 유한 모집단을 성공과 실패로 나눠보면 K개는 성공이고 대문자 N-K개는 실패다. 그 중에서 N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성공 횟수 X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 성공 횟수 X를 초기하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초기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초기하 분포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초기하 확률 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건으로 정리를 해보면 크기가 대문자 N인 유한 모집단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크기가 소문자 N인 확률 표본을 비복원 추출하는 거고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죠? 비복원 추출했으니까 독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 성공 횟수를 X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모집단 대문자 N개 중에서는 K개가 성공이고 나머지는 실패니까 대문자 N-K개는 실패입니다. 이렇게 초기화 확률 변수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럴 때 X개라는 게 바로 성공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포는 초기화 확률 분포, 초기화 분포, 초기화 영어로 하이퍼지오메트릭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지오메트릭이란 뜻으로 H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 변수,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확률 변수, 그 값, 그것은 X라고 쓸 거예요. 자, 그때 그 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전체 모집단의 크기, 대문자 N하고 확률 표본의 크기, 소문자 N하고 그리고 전체 모집단에 있는 그 성공의 개수, K개, 이것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로 표기를 할 겁니다. 해서 초기화 분포를 H, X 세미콜론, 대문자 N 콤마, 소문자 N 콤마, K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해당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모집단의 크기가 대문자 N이었는데 그 중에 확률 표본, 소문자 N, 크기가 소문자 N인 확률 표본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N개 중에서 소문자 N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는 당연히 대문자 N 컨비네이션 소문자 N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대문자 N 컨비네이션 소문자 N입니다. 그것이 분모에 가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해당 경우의 수는 X번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공은 그 모집단에 K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X번 성공을 했으니까 그 성공인 K개 중에서 X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이 X개다라고 하면 그 경우의 수는 K 컨비네이션 X.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실패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실패해서 꺼냈어요. 근데 실패는 대문자 N이 전체의 수니까 성공 K개를 제외해주면 대문자 N-K개예요. 그렇죠? 거기서 당연히 소문자 N개를 꺼냈는데 X개를 성공했으니까 나머지 소문자 N-X개는 실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 소문자 N-X개는 그 실패 전체, 대문자 N-K개에서 꺼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는 대문자 N-K개 중에서 소문자 N-X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대문자 N-K 컨비네이션 소문자 N-X가 됩니다. 그렇죠?
예,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은 각각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이니까 성공은 성공끼리 계산하고 실패는 실패끼리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죠. 이게 해당 경우의 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hx 세미콜론 대문자 n, 소문자 n, k 이 값은 대문자 n 컨비네이션 소문자 n분의 k 컨비네이션 x 곱하기 대문자 n-k 컨비네이션 소문자 n-x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확률 공부하실 때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익숙한 문제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2 한번 볼까요? 40개 부품으로 구성된 한 로트에 3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다. 그런데 5개를, 그 중에 5개를 임의로 취했을 때 정확하게 1개의 불량품이 발견될 확률을 구해라. 이게 얼마냐 그랬어요. 어려운 거 없죠? 예, 똑같이 갑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화 분포고요. 그렇죠? 앞에서 다 연습한 거지만 그 이름이 초기화 분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H라고 기호를 쓸 거고요. X의 값은 1이고요. 대문자에는 40. 그렇죠? 소문자에는 5가 되고요. 그리고 K, 성공의 개수, 이 값은 3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는 40개 중에 5개를 취하는 거니까 40 컨비네이션 5만큼 가질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불량품이 1개 있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불량품은 3개 중에서 1개를 취하는 거죠. 3 컨비네이션 1. 그렇죠? 그렇다면 5개 중에서 불량품이 1개니까 나머지 4개는 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양품은 40개 중에서 불량품이 3개 섞여 있는 거니까 나머지 37개 양품 중에서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럼 37개 중에서 4개를 꺼낸 거죠. 예, 해서 37 컨비네이션 4. 어렵지 않죠? 예, 해서 40 컨비네이션 5분의 3 컨비네이션 1 곱하기 37 컨비네이션 4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0.3011 이 정도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가볼까요? 예제 5.13 보세요. 100개의 제품 중에서 12개가 불량품이었다. 100개 중에서 10개를 임의로 추출을 했을 때 그 중에 3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초기화 분포고요. 그렇죠? 3개가 불량품일 확률 X는 3이고요. 100개 중에서 모집단 대문자에는 100이 됩니다. 10개를 추출했으니까 소문자에는 10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0개 중에 불량품이 12개가 들었었으니까 K는 1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 컨비네이션 10분의 그렇죠? 불량품은 12개 중에서 3개 선택한 거니까 12 컨비네이션 3. 그렇죠? 그럼 100개 중에서 12개를 제외하면 88개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0개를 추출했는데 3개가 불량이니까 나머지 7개는 양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양품은 88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88 컨비네이션 7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100 컨비네이션 10분의 12 컨비네이션 3 곱하기 88 컨비네이션 7이다. 어렵지 않죠? 계산하시면 0.08068 정도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항분포를 다항분포로 확장했듯이 초기화 분포도 성공, 실패 이렇게 2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K개 있다라고 확장할 수 있어요. 초기화 분포를 그 표본점을 K개로 확장한 것을 다변량 초기화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문제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5 한번 볼까요? 어느 생물학 실험의 대상이 되는 10명의 그룹이 있는데 이 중 3명의 혈액형이 O형, 4명의 혈액형은 A형, 나머지 3명의 혈액형은 B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5명을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그 5명이 O형이 1명, A형이 2명, B형이 2명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죠?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체는 10명 중에서 5명을 꺼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컨비네이션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O형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O형이 1명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O형은 3명 중에서 1명 선택한 거죠. 3컨비네이션 1이에요. A형은 4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2명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A형이 4명 중에서 2명 선택된 거죠. 4컨비네이션 2. 그렇죠? B형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명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B형이 2명 선택될 확률은 경우의 수는 3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체는 10컨비네이션 5분의 3컨비네이션 1 곱하기 4컨비네이션 2 곱하기 3컨비네이션 2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0.2143 이렇게 되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번에는 5장 5절 이항분포와 기하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항분포처럼 베르누이 시행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항분포라는 것은 n번 중에서 성공 횟수를 x라고 둔 거죠. 다시 얘기하면 n번 중에서 x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에서 시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그 표본점도 성공과 실패 이렇게 2가지만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k번째 성공이 x번째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베르누이 시행에서 k번째 성공이 x번째 시행에서 일어나는 거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실험을 우리가 이항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항 실험에서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행 횟수 그걸 x라고 두면 됩니다. 당연히 시행 횟수 x 이렇게 두었으니까 x번째, k번째 성공이 일어났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k번째 성공이 x번째 시행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행 횟수를 x라고 하자. 똑같은 얘기죠. 그럴 때 그 확률 변수 x를 이항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러요. 이항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베르누이 시행에서 k번째 성공이 x번째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 어려운 거 없죠? 다시 얘기하면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한 횟수가 x.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기호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호는 이항분포, 이항분포에다가 이라고만 붙였죠. 그래서 똑같이 이항분포를 B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항분포는 B 스타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B 스타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항분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변수는 X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확률 변수, 세미콜론, 그 다음 이것을 계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들, K하고 P만 있으면 됩니다. 몇 번째 성공이냐라는 수, K, 그리고 성공 확률, P. 뒤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이항분포는 B 스타, X, 세미콜론, K, P.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K번째 성공이 X번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X번째는 성공이에요. 그렇죠? X번째는 성공이 돼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X번째는 성공.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번째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 X번째 성공이
하나, 둘 세어보니까 K번째 성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X번째는 성공했으니까 그게 K번째 성공이 되려고 하면 그 앞에까지에서는 당연히 K-1번 성공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번째 앞에까지라는 것은 X-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X-1번째 시행까지에서는 K-1번 성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네요. 성공 확률은 P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앞에서 K-1번 성공이 있었으니까 P에 K-1승이 곱해지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다 실패예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X-1번 시행을 한 거니까 K-1번 성공했다면 나머지는 빼주면 됩니다. X-1에서 K-1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X-K번이죠. 그렇죠? 그럼 실패는 우리가 Q로 쓰기로 했죠. 1-P. 그렇죠? 그렇다면 실패 확률 Q. 그 실패한 횟수가 X-K. 그렇죠? X-1에서 K-1을 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앞에 X-1번의 시행에서는 예, 성공이 K-1번이 있었고 실패가 X-K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률은 P의 K-1승 곱하기 Q의 X-K승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로 나타났냐라는 걸 세워줘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X-1번 중에서 K-1번의 성공이 있는 거니까 예, X-1 컨비네이션 K-1만큼 있죠. 그렇죠? 해서 경우의 수는 X-1 컨비네이션 K-1.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앞에 확률이라는 것은 예, K-1번 성공했으니까 P의 K-1승 곱했고요. 나머지 실패했으니까 X-K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Q의 X-K승이 곱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체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X번째는 성공했죠. 그렇죠? X번째 성공했으니까 X번째는 성공 확률 P를 또 곱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성공 확률은 여기 P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K-1승과 1승. 예, 더하면 K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이 됐습니다. B 스타 X 세미콜론 K 콤마 P는 계산법이 뭐냐? X-1 컨비네이션 K-1 곱하기 P의 K승. 그렇죠? X번째 P가 곱해져서 K승으로 바뀌었어요. P의 K승, Q의 X-K승이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X라는 것은 K번째 성공이 일어난 횟수니까 K번째 성공은 아무리 빨라도 K번째에 일어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는 K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X가 K다라는 것은 모두 성공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아니면 한 번 실패했다면 X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 번 실패했다면 그 앞에서 그러면 X는 K 플러스 2가 되고 이런 식이겠죠.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항분포라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 독립적인 반복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P, 실패 확률이 Q라고 했을 때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 횟수, 그것을 X라고 하자.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것을 이항분포라고 부르는데 기호로는 B 스타 X 세미콜론 K 콤마 P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계산하는 방법은 X-1 컨비네이션 K-1 곱하기 P의 K승, Q의 X-K승 이렇게 된다. X는 K부터 해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런 식의 값을 갖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제 5.17 볼까요? NBA 결승전에서 그 결승전은 7전 4선승제로 벌어진다 그랬어요. 7번 경기를 해서 4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승전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A팀과 B팀이 만났다. 그런데 어떤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은 0.55다. 예, 성공 확률이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A팀이 6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두 번째,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세 번째, 이 두 팀이 만약에
7전 4선승제 결승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5전 3선승제인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다면 A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이양분포다라는 건 다 파악이 됐죠. 예, 4번 먼저 이기면 되는 거니까 4번째 승리가 몇 번째에 오느냐라는 걸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 문제는 6번째 게임에서 우승한다라고 했으니까 6번째 게임에서 4번째 성공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 4번째 승리가 6번째 게임에서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은 0.55라고 했어요.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 그렇죠? 그렇다면 실패 확률은 1에서 0.55를 빼줘야 되니까 0.45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항 분포고요. 6번째 게임에서 우승하는 거니까 비스타 6 세미콜론. 그렇죠? 4번 이겨야 되는 거니까 4 콤마. 예, 이길 확률, 즉 성공할 확률, 그건 0.55니까 0.55. 에서 비스타 6 세미콜론 4 콤마 0.55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하는 방식은 6-1 컨비네이션 4-1 0.55의 4승 0.45의 6-4승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6번째에서 예, 이기고 끝나야 되는 거니까 5번째까지 3번을 이기고 6번째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번째까지 3번을 이긴다라는 거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 3. 5번째 경기까지 3번 이긴 거. 그렇죠? 네, 거기다가 3번 이겼으니까 0.55의 3승. 그렇죠? 2번은 졌겠죠. 그렇다면 0.45의 제곱. 그렇죠? 그런데 6번째 경기는 이겼겠죠. 그러니까 3승이 하나 이긴 거 더 곱해서 4승으로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계산은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0.55의 4승, 0.4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6번째에서 우승했으니까 4번은 이겼고 2번은 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 컨비네이션 경우의 수는 앞에 5번째까지만 세주면 돼요. 6번째 무조건 이겼으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서 5 컨비네이션 3. 5번 중에 3번 이겨야 6번째 이기면 4번이 되니까. 어렵지 않죠? 네, 해서 계산하시면 0.185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7전 4선승제니까 우승은 4번째 경기까지 전부 이겨가지고 4번째에서 우승할 수 있죠. 그렇죠? 한 게임은 지고 다 이겨서 4번을 이겨서 5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2게임 지고 다 이겨서 6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 7번째 게임까지 가서 예, 4번 이기고 3번 져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전부 이항분포로 만들어졌죠.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예, 4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부터 계산하면 앞에 3번째까지는 예, 3번 다 이겨야 되니까 3 컨비네이션 3. 그렇죠? 그 다음 4번째까지 해서 4번을 다 이겨야 되니까 0.55의 4승. 한 번도 안 졌어요. 0.45의 0승.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5번째에서 우승할 확률은 앞에 4번째 게임까지 해서 3번은 이겼어야 되죠. 그렇죠? 한 번은 졌더라도.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3. 4번 중에 3번 이긴 거. 경우의 수. 그렇죠? 그런데 5게임 중에서 4번은 이기고 한 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 4승, 진 거 1승. 어렵지 않죠? 예, 6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 하는 것은 앞에 5게임 중에서는 3게임은 이겼어야 돼요. 해서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 3. 그렇죠? 6번째 이겨서 우승을 했으니까 4번 이기고 2번은 졌어요. 0.55의 4승, 이긴 거 4승, 0.45의 제곱, 진 거 2승. 어려운 거 없죠? 예. 7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은 앞에 6게임까지 3게임을 이겼어야 돼요.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 그렇죠? 예, 7번째 우승을 했으니까 4번 이기고 3번 졌어요. 0.55의 4승, 0.45의 3승.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공식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예, 헷갈리면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 각각들을 계산한 거예요. 예, 이 각각들을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0.0915, 0.1647, 0.1853, 0.166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0.6083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도 똑같아요. 오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서 A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할 확률이 뭐냐 그랬어요. 똑같죠? 세 번은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세 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고 아니면 네 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고 아니면 다섯 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게임에서 우승하려면 앞에 두 번째 게임에서 두 번 이기고 세 번째 것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 컨비네이션 2. 그렇죠? 예, 세 번째 이겼으니까 세 번 다 이겼어요. 진 거 없어요. 해서 이긴 거 0.55에 3승, 진 거 0.45는 0승. 그렇죠? 네 번째 게임에 우승하는 것은 앞에 세 번째까지는 두 번은 이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 컨비네이션 2, 경우의 수. 그렇죠? 네 번째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세 번 이기고 한 번은 졌어요. 그래서 0.55 이길 확률 3승, 0.45 질 확률 1승. 그렇죠? 다섯 번째에서 우승하는 것은 앞에 네 번째 게임까지 해서는 두 번은 이겼어야 돼요. 4 컨비네이션 2, 경우의 수. 그렇죠? 다섯 번째 우승을 했으니까 세 번은 이겼고 두 번은 졌어요. 0.55에 3승, 0.45에 2승. 어렵지 않죠? 예, 이걸 계산하면 각각 첫 번째 것은 0.1664, 두 번째는 0.2246, 세 번째는 0.2021, 다 더하면 0.5931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기하분포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하분포는 이항분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항분포에서 K가 1인 경우를 기하분포다라고 불러요. 자, K가 1이다라는 거니까 K라는 것은 K번째 성공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K가 1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성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이 X번째 시행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이 있을 때까지 시행한 횟수가 확률 변수 X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기하분포다라고 불러요. 기하분포 영어로 geometric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이항분포 중에 하나인데요. K가 1인 경우인데요. 해서 그 경우를 따로 geometric distribution이란 뜻으로 G, X, 세미콜론 P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계산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항분포입니다. K가 1인 케이스니까 B 스타 X 세미콜론 1, P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식도 다 똑같아요. X-1 컨비네이션 1-1 이렇게 바뀌겠죠. K가 1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P의 1승 그리고 Q의 X-1승. 그렇죠? 예, K 값에다 1을 대입하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것은 X-1 컨비네이션 0이죠. 그렇죠? 예, 얼마 컨비네이션 0 하는 값은 1이에요. 그냥 곱하나만 합니다. P의 1승 하는 것은 그냥 P가 한 번 곱해진 거죠. P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하분포 GX 세미콜론 P는 이걸 계산하면 P 곱하기 Q의 X-1승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기하분포는 P 곱하기 Q의 X-1승이다. 됐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하분포를 정리하면 금방 설명을 다 했는데 기하분포는 독립적인 반복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P, 실패 확률이 Q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행 횟수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기하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표기는 GX 세미콜론 P라고 쓴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항분포를 빌려와서 계산을 해봤더니 P 곱하기 Q의 X-1승이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 예제 5.18 볼까요?
어떤 제조 공정에서 100개의 제품마다 평균적으로 1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불량품에 관심을 가지니까 불량품을 성공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량품이 들어있는 확률 얘기해주고 있죠. 100개마다 1개 불량품이 있다. 그렇죠?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예, 해서 0.01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P가 0.01이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제품을 하나씩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불량품이 5번째 검사에서 발견된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예, 바로 K가 1인 이항분포, 즉 기하분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 바로 할 수 있죠. 5번째에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X의 값은 5가 되고요. 그렇죠? 예, 불량품 100개마다 하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성공 확률 P는 0.01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분포는 G5 세미콜론 0.01이죠.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은 0.01 곱하기 나머지 실패 확률 1에서 0.01을 빼면 0.99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실패해야 되니까 5-1, 4번 4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01 곱하기 0.99의 4승. 예, 계산하면 0.0096이네요. 어렵지 않죠? 예.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 예제 5.19 보세요. 전화 통화가 폭주하는 시간대에 한 번의 시도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5라고 하자. 자, 그럴 때 5번째 시도에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죠? 그렇죠? 예, 5번째 시도에서 통화할 수 있는 확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공이 5번째 시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공 확률은 0.0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5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거니까 기하분포 X의 값은 5고요. 성공 확률 0.05가 되겠죠. 그래서 G5 세미콜론 0.05.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은 0.05 곱하기 Q P가 0.05니까 1에서 0.05를 빼면 Q는 0.95. 그렇죠? 나머지 5에서 한 번 빼면 4승. 그렇죠? 예, 해서 0.05의 1승, 0.95의 4승. 계산한 거죠. 예, 계산하면 0.0407 이렇게 되네요.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기하분포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산적인 확률 분포에서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포화성 분포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나 아니면 일정한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결과들의 수, 그걸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의 값을 산출하는 실험이에요. 그런 실험을 포화성 실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정한 시간 간격, 일정한 영역 하는 것을 설명을 해볼게요. 일정한 시간 간격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분을 줄 수도 있고요. 1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하루를 줄 수도 있고 일주일을 줄 수도 있고 1년 단위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할 때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시간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1년 단위로 뭘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매일 계산할 수도 있고 1분 단위로 체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시간당 걸려오는 전화 수를 체크를 한다. 예, 이런 경우입니다. 또는 겨울 동안 눈 때문에 휴교한 날의 수를 체크를 한다. 예, 올 겨울에 눈이 와서 학교에 못 간 날이 며칠이 됐는가 셀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해의 야구 시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그 중에 비로 인해서 연기된 경기가 몇 게임이나 있나 이런 걸 셀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포화성 실험이고 예, 이런 것들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사를 한 포화성 실험이죠. 어렵지 않죠? 또 영역을 가지고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 영역은 어떤 선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길이 안에 무엇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어떤 면적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XY 평면에 있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면적을 갖는 어떤 도형. 이 도형 안에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몇 개나 있나. 이런 것들을 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의 한 페이지 안에 오타가 몇 개 있나. 이런 것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최적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피를 갖는 어떤 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역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영역 안에 무엇이 대상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좋게 생긴 것 말고도 그냥 한 조각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 한 덩어리 이렇게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농지의 한 에이커당 면적을 준 거죠. 들쥐가 몇 마리 있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박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을 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배양기 안에 박테리아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배양기 안에 박테리아 수가 얼마만큼씩 증가를 하는가, 그 증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있죠. 그렇죠?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책 한 페이지에 오타가 몇 개 있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이 포화성 실험이고요. 마찬가지로 금방 예를 든 것들은 어떤 영역에 대한 포화성 실험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포화성 실험하는 것, 포화성 관찰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무조건 어떤 시간 간격이나 어떤 영역 이런 것들만 가지고 관찰을 했다고 해서 전부 포화성 과정이다, 포화성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포화성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단위 시간 간격이나 일정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 이것은 그것과 교집합이 없는 다른 시간이나 다른 영역, 즉 서로 겹치지 않는 다른 시간 간격이나 다른 영역, 거기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하고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이 보장돼야 됩니다.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이럴 때 이 포화성 과정에서는 이것이 독립이다라는 얘기를 포화성 건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관계가 없다. 서로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알지 못한다. 해서 포화성 건망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그 건망성이라는 것은 독립이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짧은 시간 간격, 단위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작은 영역, 그 시간 간격이나 그 작은 영역에서 한 번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 이것은 시간 간격의 길이 또는 그 영역의 크기하고 비례해야 돼요.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것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결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해서 비례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의 오타를 조사를 했는데 한 페이지에 오타가 2개 있었다. 이렇게 결과를 주었다면 당연히 2페이지는 오타가 4개, 3페이지는 오타가 6개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이나 작은 영역에서 둘 이상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결과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역 안에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상황에 대해서만 그걸 결과라고 얘기하고 관측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다른 것은 무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아주 작다고 보고 우리 관심도 없다. 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큰 결과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 포화성 그 과정의 건망성, 그리고 비례한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간격이 이렇게 기준일 때 여기서 발생하는 수가 4개다라고 했다면 시간 간격이 2배일 때는 발생할 수가 8개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비례해서. 이해됐죠?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포화성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포화성 과정 또는 포화성 실험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발생 횟수, 그것을 X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이 확률 변수를 포화성 확률 변수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포화성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포화성 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주어진 시간 간격이나 주어진 영역을 t라는 변수로 표기를 할 거고요. 그 t 동안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의 수를 μ라고 표기를 해서 쓸 거고요. μ는 람다 t라고 관례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람다 t라는 것은 μ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시간 t에서 발생하는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람다 t는 시간 간격 t 또는 어떤 영역 t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라는 것은 시간 간격이나 영역입니다. 예, 거기에서 발생하는 평균, 그 값이 람다 t. 그 람다 t를 μ라고 바꿔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화성 분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포화성 분포가 어떻게 표기된다라는 것은 포화성, 이건 수학자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P, 이걸 소문자로 써서 P, X, 세미콜론, 람다 T 이렇게 씁니다. 람다 T는 μ고요. 평균이고요. 시간 또는 영역 T에서 발생하는 평균수, 그런 뜻입니다. 예. 해서 그 값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것은 그 수학자들이 논문으로 다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만 쓸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보는 것은 그 연구하는 수학자들 수준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 결과만 갖다 쓸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 영역 안에서 X개가 발생할 확률이다 그런 뜻이에요. 발생 횟수를 X라고 놨으니까 그 값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곱하기 람다 T의 X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시 쓰면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μ승 시간 T 또는 영역 T에서 평균 μ번 발생했다라고 하면 μ, 그 수 μ를 갖다 쓰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μ의 X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 t에서 또는 영역 t에서 평균 람다 t번 발생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평균 람다 t번 발생하는데 그 시간 영역 t에서 x번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그 같은 시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 t에서 평균 람다 t번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 영역 t에서 x번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분 교재 뒤쪽에 그러니까 EL 사이트 EL 사이트 안에 제가 그 분포표를 올려놨습니다. EL 사이트에 있는 분포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강의 자료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분포표는 다 넣어놨으니까 그 안에 포화성 분포표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누적 포화성 분포표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그 누적 분포표는 x가 0일 때부터 r일 때까지 p, x 세미콜론 람다 t 이 값을 다 더한 거 누적이죠. 이것에 대한 값이 표로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찾는 것인지는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거 여긴 소문자 p고요. x가 0일 때부터 r일 때까지 다 더한 값을 대문자 p로 표기를 합니다. r 세미콜론 람다 t. 그래서 여기 있는 r이라는 것은 0부터 r까지 더한 값이다. 여긴 소문자고 여긴 대문자예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제 5.20 볼까요? 어떤 실험실에서 1000분의 1초 동안 카운터를 통과하는 방사능 입자의 평균수가 4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같은 1000분의 1초 동안
예, 6개 입자가 카운터를 통과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되는 1000분의 1초라는 것은 아주 작은 시간 간격 t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때 그 시간 간격에 이 카운터를 통과하는 방사능 입자의 평균수를 준 거예요. 이 평균수가 바로 뮤입니다. 그래서 뮤가 바로 4가 되는 거고요. 이 뮤는 람다 t라고 표기도 하는 거예요. 관례로. 이해됐죠? 예. 그래서 시간 t 동안 통과하는 평균수 람다 t 그것은 뮤라고 쓰기도 할 거고 그 값이 4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같은 시간 t 1000분의 1초 동안 평균 4개 통과하는 건데 카운터를 6개가 통과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을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포화성 분포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x의 값은 6이 되겠죠. 그렇죠? 람다 t 뮤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화성 분포는 p 6 세미콜론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이 있었습니다. x 팩토리얼 분해 해야 되니까 6 팩토리얼 분해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람다 t가 4니까 2의 마이너스 4승 그렇죠? 그리고 람다 t의 x승 하는 거니까 람다 t는 4고 x는 6이니까 4의 6승 그렇죠? 그래서 6 팩토리얼 분해 2의 마이너스 4승 4의 6승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0.1042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조금 이따 이것도 표로 찾을 수 있어요? 예, 조금 이따 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표에서 찾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 x의 값이 6인 거, 그렇죠? 람다 t는 4인 걸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p 6 세미콜론 4라는 것은 당연히 6일 때만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6까지 다 더한 값에서 0부터 5까지 다 더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걸 표에서 찾는 방법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이 6이라는 값하고 5라는 값은 R 값이에요. R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라는 값은 평균, 뮤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표를 보면, 포화성 분포표를 보면 누적 분포표, R과 뮤가 주어져 있어요. 그 R에서 일단 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뮤는 4.0이니까 4.0을 찾으시면 돼요. 뮤에서. 그리고 R은 6인 것하고 5인 것을 찾아야 되니까 R에서 내려가면 5하고 6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뮤에서 4를 찾고 R에서 5를 찾아서 만나는 곳을 보면 0.7851 이렇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예, 뮤에서 4를 찾고 R에서 6을 찾아서 만나는 곳을 보면 0.8893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x가 0부터 6까지 p x 세미콜론 4 이걸 계산한 것은 0.8893 시그마 x가 0부터 5까지 p x 세미콜론 4 이걸 계산한 것은 0.7851이에요. 예, 이렇게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역시 똑같은 값 0.1042를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표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둘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제 5.21 보세요. 어느 항구 도시에 하루에 도착하는 유조선이 평균 10척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평균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는 하루고요. 시간 단위는 하루. 그렇죠? 그 항구에 있는 시설로는 하루에 기껏해야 15척의 유조선까지만 취급할 수 있다. 이해됐죠? 15척이 들어오는 것은 그 항구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날 유조선이 다른 곳으로 보내져야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기껏해야 15척 유조선을 취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보내져야 된다라는 것은 15척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렇죠. 15척까지만 취급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려면 당연히 넘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확률은 x가 15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뒤쪽으로 한없이 계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집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1에서 x가 15 이하인 것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시간 단위 t는 하루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때 평균 뮤는 열척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가 15 이하일 확률 하는 것은 누적이지요. 0부터 15까지 다 더한 겁니다. 15 이하니까. 그렇죠? 바로 표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시그마 x는 0부터 15까지 p x 세미콜론 10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r의 값이 15가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표 아까 설명했습니다. R에서 15를 찾으시고요. 평균 뮤에서 10을 찾으시고요. 이렇게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0.9513. 그렇죠? 그렇다면 값은 1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1-0.9513. 어렵지 않죠? 계산하면 0.0487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았죠? 예. 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포화성 분포라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이항 분포를 앞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항 분포가 n의 값이 굉장히 크다,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포화성 분포로 비슷해집니다. 근사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x를 이항 확률 변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분포를 b x 세미콜론 n p라고 할 거예요. 우리 이항 분포 기호 배웠죠? b로 표기하는 거 바이노미얼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n이 무한대로 가고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까지 갈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수식적으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p는 아주 작아야 돼요. 성공 확률. p가 0에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항 분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죠? 이항 분포는 p의 값이 굉장히 작다. 0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쓰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 np라는 값은 당연히 뮤로 접근해 갑니다. 그렇죠?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항 분포다 그러면 평균은 np, 분산 시그마 제곱은 npq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np라는 값은 평균 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n이 충분히 컸을 때 무한대로 간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충분히 컸을 때 bx 세미콜론 n, p 이 이항 분포는 px 세미콜론 뮤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근사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그 이항 분포는 포화성 분포와 비슷하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5.22를 한번 볼까요? 어느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날 확률, 그 확률이 0.005다 그랬어요. 아주 0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럴 때 첫 번째, 400일 동안 사고가 한 건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고일이 많아야 3일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400일이다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 풀어볼까요? n은 400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p는 0.005로 주어졌네요. 0.005. 그렇죠? 그렇다면 뮤는 이항 분포였으니까 np 계산하면 되고 n400 곱하기 p 0.005 계산하면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뮤는 2다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포화성 분포를 가지고 근사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확률이라는 값은 이제 그걸 이용하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400일 동안 사고가 한 건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400일 동안 한 건 발생한 거니까 x가 1일 확률이에요. 한 건. 그렇죠? 자, 그렇다면 포화성 분포를 써서 근사값으로 x의 값이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뮤는 2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면 p 1 세미콜론 2가 되죠. 그렇죠? 여기 x의 값이 있고 여기 뮤의 값이 있으니까 계산하는 식 x 팩토리얼 분의 즉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뮤승, 뮤가 2니까 2승, 2의 마이너스 2승. 그렇죠? 람다 t의 x승, 람다 t가 뮤가 2니까 2의 x승, x는 1이니까 1승. 어렵지 않죠? 그래서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2승, 2의 1승.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2다. 그런 뜻입니다. 예, 계산하면 2의 제곱분의 2가 되지요. 그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0.2707 이렇게 되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4고1이 많아야 3이다 라고 했으니까 3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x가 3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포화성 분포를 이용할 거니까 3 이하, 0부터 3까지 다 더하면 되죠? 누적 분포를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시그마 x가 0부터 3까지 p x 세미콜론 2. 그렇죠? 뮤 값은 2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r의 값은 이제 3이 됐네요. 그렇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뮤에서 2를 찾으시고 r에서 3을 찾으시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읽어보면 0.857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확률은 0.8571이다. 어렵지 않았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산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책에 있는 걸 다 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대충 다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속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